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왔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으로 논란이 뜨거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여야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 목소리 듣고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실용과 통합의 정치입니다. 사적 복수에 젖어서 이명박 정권 때 겪었던 이 망국적 정치 보복의 역사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하여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방금 이제 들으셨듯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집권 시 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으로 현직 대통령이 제1야당의 그 유력 대선 후보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현 정권을 적폐 수사 대상으로 몰았다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 후보의 발언과 또 대통령의 강경 대응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 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분들을 타겟팅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후보조차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이런 말을 하셨죠. 민주당 정권의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검찰총장 당시에 그 일들을 몰랐다면 무능인가요? 공범인가요? 또 알았으면서 이렇게 덮은 거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다르게 보면은 정말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정권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라면 설명을 해야죠. 이 설명을 못하는 것은 없는 죄까지 만들려고 한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용어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보복이라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명박과 박근혜 그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게 했던 것, 공천 학살 이런 게 보복이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오히려 수혜자인데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좀 발을 뺐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김 의원. 윤석열 후보가요, 이 대통령 후보가 된 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윤석열 옥죄기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덮지 않고 계속 드러냈고 저항하다 보니까 사실 직무정지도 되고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범이냐 무능이냐 이 프레임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적폐청산 내지는 이런 말씀을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적폐라는 말을 굳이 언급한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적폐청산에 대해서 비판해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좋은 개혁 시기들을 다 놓치고 정적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적폐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응은 사실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감히 어딜 이런 이해찬 대표가 감히 어딜 적폐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발끈 화를 내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희가 사과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는 거의 침묵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루에 몇 개의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여권이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을 하자 윤 후보가 내가 하면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인가라면서 맞섰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제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친문 결집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보복은 없어야 되죠. 그거는 어떤 후보를 막론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특정 진영을 정말 막 괴롭히고 뭐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 내용이 그 적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 인터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과 정의에 맞춰서 공정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민주당에서 다소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 이런 말이 뭔가 어울릴 정도로 너무 과민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크게 번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여기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되니까 더 큰 어떤 이슈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전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이시고 결코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전날 김부겸 총리가 야당 의원의 그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해서 숱한 질문을 했는데 김혜경 씨에 대한 발언을 김부겸 총리가 직접 언급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았었거든요. 하물며 총리도 그러한데 바로 그 다음날 야당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라라는 말이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쁜 어떤 거짓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자가 질문을 했죠. 적폐 청산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해야죠, 돼야죠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볼 때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없는 죄를 만들거나 뭐 있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원인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죠.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번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걸로도 볼 수 있고 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뭐 이해찬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감히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좀 사실관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오늘 저녁 그 TV 토론에서도 이 사안이 이제 등장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국면에 등장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불러올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그 표심 어느 정도로 두 분 판단하시는지 영향이 클지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 자체는 본인이 빚을 내는 그런 발광체는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현 정권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민주당에 반대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쉽게 말하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내가 짜장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라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번 발언의 의도도 그렇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발언인데 굉장히 큰 실책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나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과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님의 지지율이 그에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간극을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메워주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뭐 반사체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반사체 역할도 못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제 그리고요,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주당에서 특허를 낸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선 나올 때 거의 뭐 대선 슬로건으로 적폐청산을 언급하셨고, 이재명 후보도 제가 기억하기로 뭐 적폐청산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이게 뭐 그런 식의 적폐청산이면 뭐 3번, 4번, 5번도 해야 돼, 여러 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폐청산을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것은 괜찮고 국민의힘에서 언급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 납득이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큰 파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대응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훨씬 이게 커졌는데, 커지면서 지지층 결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는 소리고,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일정 부분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선거 개입을 하느냐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선거 개입이 아니래요. 하지만 대통령의 말이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앞서서 김부겸 총리도 어떤 파장이 미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고려가 없이 이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말을 했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선거 개입의 책임을 저는 분명히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이죠. 쇼트트랙 종목의 편파 판정 논란으로 이른바 반중 정서도 돌발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청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반중 정서가 굉장히 확실히 있죠. 이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국민의힘은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반중 정서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일 정서에 민주당이 편승해서 당시 지지층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반중 정서를 편승한다는 인상을 절대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일부 뭐 대변인이나 민주당의 어떤 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이 반중 정서라는 것이 2030을 갈라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국민의힘이 이용하고 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민주당이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2030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는 반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정치권의 갈라치기라는 식으로 폄훼하게 되면 2030 분명히 부글부글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싫고 중국의 편파 판정, 노골적인 편파 판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국민적 공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갈라치기다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역풍을 맞을 것이고, 당연히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입장을 냈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경기 당시 끝나고 나서 그런 입장을 모든 대부분의 의원들과 후보까지 표명을 해주셨어요. 다만 이게 과연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것이냐,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게 반중 정서라고 하면은, 그럼 뭐 국제 외교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그런 옹호나 그런 과정밖에 있을 수 없겠죠.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윤건영 의원께서 발언을 하신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겉으로는 반중 의사를 표시하면서 뒤로는 반성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라고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표명하셨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이번에 이런 불공정한 심판, 불공정한 올림픽 경기에서 왜 항의를 하지 않았냐. 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정부의 비판을 하면서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청년들이 볼 때 공정한가, 윤석열의 과거 행보를 볼 때 할 말을 한다라는 이미지에서 굉장히 퇴색적으로 편질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추가 배치 반대, 윤석열 후보는 찬성 입장을 이제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반중 정서가 이제 확산이 될수록 이대남이 사드 배치를 이제 추가를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쏠릴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예, 박영원 위원장.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20대 남성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단순히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중국에 대한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준다. 이건 너무 단순한 방정식이고요. 20대 남성은 그것보다 과거를 보고 또 미래를 볼 것 같아요. 우리 과거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중국에 진출했던 모든 기업들 한한령으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잠깐 이렇게 휘청한 것도 사실이고요. 20대 남성은 기회와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합니다. 네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반대하면서 내놓은 것이 국산에서 개발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배치하겠다. 사드에 준하는 무기를 배치하겠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미국산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런 안보상의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사드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그럼 미국산이라서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제 중국 기업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당시에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은 어떤 상호주의 무역에 입각해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적대국이라고 해도 기꺼이 수입을 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자신들한테 필요 없으면 점차 배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최대 무역 흑자를 내는 두 나라가 첫 번째가 타이완이고 두 번째가 호주거든요. 근데 타이완, 호주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랑 적대적인 나라들입니다.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드 때문에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입는다. 예를 들면 중국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적, 외교적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못한다 그러면 타이완이랑 호주는 절대로 무역 흑자를 낼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중국은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사갑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 소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수할 수 있는 물건들은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는 시간이 꽤 됐고 오히려 중간재들,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한민국 기술이 필요한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서 내지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무역에 우리가 큰 타격이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보여왔던 굴종적인 중국 외교의 온상이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반중국 정서에 대해서 뭐 이용을 하거나 활용할 계획이 없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현재 분위기가 반중 정서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쪽으로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예전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일 정서를 조장했었던 적이 있었죠. 뭐 죽창가라는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실제로 반일 정서를 극도로 고조를 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데는 전혀 다르거든요. 사드를 배치하는 일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이야기고 수도권에 실제로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가 지금 우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내지는 윤석열 후보가 반중 정서를 자극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외교 안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현재로서 굉장히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가지고 반중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사실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이 그냥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저는 반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해외 외교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반일 정서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좀 틀린 이야기인 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당시에는 일본이 작은 나노, 다양한 필수재들에 대한 수출을 한국에 금지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원천적으로 일본에게 책임이 있었고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그 사드라는 무기를 설치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두 가지 사안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제 타격 하겠다. 그리고 뭐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과연 사드가 있기 전에, 있고 나서 후에 별 차이가 있었나요? 사드가 없었을 때 우리가 굉장한 뭐 안보적 위협을 받거나 그런 타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쟁 상황까지 이르게 한 그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의 쓸모는,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드의 쓸모는 전쟁이 났을 때 쓸모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핵도 터져야 쓸모가 있는 겁니다. 사드의 쓸모가 있었다는 건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드의 쓸모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자체로 쓸모가 있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가 지금 수도권 내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무기라도 들여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서 그것을 뭐 반중 정서에 편승하거나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약 1시간 후 8시부터 두 번째 사자 TV 토론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오늘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2030 정책입니다. 후보들의 청년 정책 중에서 어떤 게 그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 청년 정책을 뭐 하나 딱 이렇게 찍기보다는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려고 해요. 청년들이 매년 10만 명 정도 수도권에 오는데 이분들을 왜 올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오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서울이 많은 나라, 메가시티가 실현되는 5개의 메가시티가 실현되는 서울의 그런 탈피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평균주의, 저는 이제 평균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좀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청년들이 가장 크게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거 마련이 잘 되지 않으니까 결혼도 좀 어려워지고, 결혼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 자체가 사회적인 동력을 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청년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다른 연령대에도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후보가 아마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많은 지지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청년 맞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대선 전국의 돌발 변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